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드물게 예외는 있지만 꿈은 분석에서 나타나는 단 1회의 사건이다. 그것은 보고되고 분석되며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대치된다. 꿈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고 일시적 성격을 띠므로 그것은 분석에서 잠정적 현상으로 적절히 취급된다. 예외로 분석에서 하나나 두 개 정도의 꿈은 중요한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분석가나 환자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예외일 뿐이지 관례적인 것이 아니다. 반면 증상은 잠정적이기보다는 정신적 갈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증거다. 예로서 외상성 전증신경증 환자가 매일 밤마다 괴로운 꿈을 꾼다. 면 그것은 지속적인 성격을 띈다는 이유로 하나의 증상으로서 분류될 수가 있다. 증상이 지속적이라는 사실은 그것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점을 준다. 증상은 반복적으로 그리고 흔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의 대상이 되어준다. 증상이 경감되거나 없어지는 정신적 상황뿐 아니라 다시 재발되는 정신적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된다. 다음 예를 통해 설명하겠지만 관찰을 통해 얻어진 그와 같은 정보는 증상 속에 내재하는 갈등의 근원과 성격에 대해서 추측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50대 초반의 여성으로서 청소년기와 성인기 동안 많은 전환 증상이 있었으며 의사를 불신하고 싫어하기까지 하였다. 어느 의사도 좋은 점이 없었고 아무도 그녀를 치료할 수 없었으며 그들이 처방한 약은 더욱 그녀를 악화시킬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팔다리가 부러지고 급성 단나용염과 심한 질출혈 등으로 몹시 아프게 되자 사람이 달라지게 되었다. 분별 있고 협조적이며 고마워할 줄 아는 여성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전환 증상과 의사에 대한 불신도 사라졌다. 그러나 여기에 그녀가 2살밖에 안 되었을 때 아버지가 죽었으며 그녀의 유년기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사촌 형제들에 대한 질투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내 아이들과 남성들에 대한 질투심으로 꽉 차 있었다는 점이 추가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런 모든 점으로 볼 때 그녀의 히스테리적 증상은 최소한 어느 정도는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을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도록 함으로써 상실된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려는 그녀의 욕구와 그와 같은 욕구를 가진 데 대해서 자신을 처벌하고자 하는 욕구 사이에 타협 형성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가 신체적으로 아프게 되었을 때 그녀의 양심은 가벼워지게 되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고 질병에 의해 자신은 벌을 받았다고 느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른 때는 죄책감을 느꼈으나 이제는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마음이라는 게 참 미묘해서 마음과 몸과의 관계가 아주 다양하죠. 네. 근데 여기 아까 사례에서 159쪽 세 번째 줄에 나오는 그 양심이라는 거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그녀가 신체적으로 아프게 되었을 때 그녀의 양심은 가벼워지게 되었다가 그 양심이 진짜 양심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심이라는 게 여기서 길트 필링이 없어졌다는 얘기겠죠? 어떤 면에서. 예, 그러니까 원래는 그 어떤 때는 양심이 있으면 길티 필링을 느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드러낸다 해가지고 양심이 가벼워진다 하는 그냥 표현이 그럴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양심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편협된 방향으로 아니면 치우친 방향으로 예, 편견을 가지고 보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쓰는 게 굉장히 용례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래서 지금 보통 프로이드가 처음에 이 세 가지 개념을 다 섞어버려 가지고 초자라는 용어가 너무 다양하게 쓰다 보니까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길트라는 필링 자체도 죄의식을 둘로 나눠요. 멜라니 클라인은 하나는 죄의식이 퍼시큐터리 한 이렇게 길트라고 하는 게 박해하는 어떤 죄의식. 그러니까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 있을 때 분열된 상태에서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죄의식은 나쁜 대상으로부터 자기가 그냥 가차없이 공격받는 이런 조자에서 오는 죄의식이죠. 그런데 이게 길트도 인격 통합이 된다고 하는 우리가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갔을 때는 그때도 디프레시브라고 하는 디프레시브 포지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이때 느끼는 정서 지금 카베스 교수는 디프레시브 앵사이티라고 표현을 해요. 우울한 불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학자마다 각각 다른데 쓰는 게 여기 찰스 브레너는 앵사이티하고 다른 개념으로 디프레시브 에펙트라는 용어를 또 쓰고 있죠. 근데 같은 디프레시브 한 분은 디프레시브 에펙트라고 쓰고 카베스 교수는 디프레시브 오히려 앵사이티를 둘로 나눠서 이렇게 용어를 써요. 디프레시브 앵사이티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때 이 디프레시브 하다고 하는 것은 슬픔은 감정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우울이 아니고. 우울하다고 하는 어떤 사람은 그게 굉장히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가 돼서 이 세상에 아무 가치가 없는 것. 처벌받아서 자기는 누군가 비난받아서 자기는 자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퍼스큐터리한 앵사이티인데 이것은 우울증이라는 이런 경우에. 그런데 우울하다고 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해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내가 그분한테 잘해주지 못하고 그분이 떠나서 참 안타깝고 슬픈 정서 이걸 우울이라고 한다면 이건 인격 통합이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때는 우울증의 우울이 아니고 이때는 이게 리페러티브한 정서라 보상적인 정서라 자기가 뭘 제대로 잘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다른 개념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프로이드가 이걸 구별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 얘기를 듣다 보면 프로이드 얘기가 초자가 어떤 때는 프로이드가 쓴 글 중에 소셜 워커들 그러니까 보통 일반 대중에게 쓰는 사회학 쪽의 글을 쓸 때 프로이드는 어떻게 썼냐면 슈퍼이고가 초자는 우리를 야만적인 우리의 본능으로부터 우리의 문화적인 질서를 문명의 질서를 유지해주는 그런 큰 기능을 해서 이 초자가 참 큰 일을 하는 거다. 문명의 수호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주 파서티브하게 초자라는 개념을 쓴 거예요. 그런데 정신분석 쪽에 그런 이분이 임상이 깊어가면서 쓰는 게 초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어떤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들이 자기를 파괴해 나가는 이런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네거티브한 그래서 이 네거티브한 슈퍼이고 때문에 사람들이 슈퍼이고가 이고를 공격해서 사람들이 살아날 힘이 없어지는 특히 우울증 같은 경우는
자기 초자가 자기를 아주 무시하고 형편없는 존재로 계속해서 비난하는 자기 처벌. 그러니까 자기 처벌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기 파괴적인 상황까지 가는 게 이 초자가 이게 사실은 원래 공격성인데 이 이드 공격성이 이제 원본능의 공격성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바로 초자한테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초자가 이 공격성을 다 가지고 있다가 이거 결국은 자기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어서 이때 이런 초자는 사회적인 노움이라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우리의 본능 속에 있는 원본능에 있던 공격성이 초자로 옮겨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자가 원본능과 거의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이 우리를 이거를 힘들게 하지만 한쪽에서는 초자가 그 공격성 못지않게 자기를 이고 입장에서는 이 심한 초자를 만나면 이고가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이고를 살해하는 초자가 있다. 그게 바로 말하자면 이 공격성 자체가 이드에 있던 게 초자로 옮겨간 것이더라. 이렇게 보면 이런 초자는 신경증의 원인이라는 얘기예요. 신경증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신경증 플러스 정신증까지도 이 공격성인데 이 공격성의 정체를 알아서 이 초자를 없애줘야 된다. 치료에서는. 그러면 지금 초자라고 부르는 것 속에 사실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건 그게 양심이라는 것과 이고 아이디라는 게 있는데 이거 자체를 독립시켜줘야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아주 공격성 덩어리인 이 초자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심한 그 공격성 그 부분이 결국 자기를 좀먹고 있는 이 공격성을 없애주는 작업이 임상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이웃을 돕는데 이 통찰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기 엠퍼티하고 심퍼티 이야기할 때도 어떻게 보면 공감에 대한 그 다양한 측면들을 말하는데 엠퍼티가 그 어떻게 생각하면 공감에서도 심퍼티가 필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공감을 해도. 그렇죠. 근데 엠퍼티 공감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다른 데서 설명하는 거 보니까 엠퍼티를 그냥 상대방과 같은 자리에 있어주는 거라고 한다면은 심퍼티는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서로 간에 공감하는 그런 태도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PT의 정서라고 한다면 대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만 그 마음도 공감해 주는 거죠. 저 사람 입장에 있는데 저 사람이 힘든데 내가 어떤 힘이라도 좀 돼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서상으로는 다른 거죠.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내가 같이 화가 났어요. 이거 분명히 내가 에퍼티가 일어났어요. 저 사람이 화난 만큼 내가 화가 났어요. 근데 이때 만약에 이게 심퍼스로 승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화난 것 가지고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역적인 저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을 보호해낼 수 있는 것은 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심퍼스로 작용을 해야 가능하잖아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사람이 무지하게 화가 났다는 걸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화가 났으니까. 그러면 저 화난 사람이 저렇게 평생 사는데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단순한 엠파티를 넘어서 심퍼티의 단계가 간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양심으로도 또 이야기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양심하고 연결되는 거죠. 양심이 없으면은 그냥 엠퍼티로만 막 가가지고 나중에 그게 어떻게 돼버릴지 모르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심의 문제가 굉장히 크리티컬하다고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연구를 해서 프랙티컬리 사람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 양심의 문제를 이건 교회에서 해결할 문제고 내 정서상의 내 심리적인 문제는 그건 고려하는 게 아니야라고 딱 지금 벽을 긋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벽을 긋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 정서
내 심리 상태가 불안전한 상태로 계속 남기 때문에 해결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의 문제, 혹은 영성의 문제를 제외시키고 건강한 정신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니, 지금, 엠퍼티 공감의 문제하고 양심의 문제가 정말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아까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도 양심과 어떤 사랑의 그 마음이 없는 공감 능력만 발달한 그거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걔네 둘을 보고, 굉장히 이 속에 나오는 정서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네들을 키워야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양심이 없는, 사랑의 마음이 없는 엠퍼티의 능력만 가지고는 사람이 이렇게도 클 수 있고 저렇게도 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괴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잘못하면. 그러니까요. 굉장히 지능적인 사람이 될 수도, 지능만 발달한 사람이 돼가지고 남한테 이걸 해를 끼칠지, 그게 도움을 줄지, 그게 이게 양극단으로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거를 뭐 제가 그거를 교육을 시킨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아주 다른 사람을 돕고 이런 마음이 굉장히 어른들이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게 있고요. 그리고 저 초자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 초자가 제가 그때 청소년 애들 그거 할 때 무슨 심리검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범죄 청소년 아이들한테 가장 결여되고 가장 핵심적으로 저희가 심리검사할 때 그거 하는 게 셀프 컨트롤 능력이거든요. 셀프 컨트롤 능력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곳에 이거를 딱 그냥 뭐 검사 이론적으로만 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셀프 컨트롤 능력이 공통적으로 다 없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초자를 이 셀프 컨트롤 능력으로 확장되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 병리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초자라는 것을 생각하면 자기 조절 능력이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거는 레귤레이션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네. 현실 관계에서 그러니까 어쩌면 그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자기가 환경과의 관계에서 자기 역동을 조절하고 하는 그 조절 능력이 이거가 실제로는 집행자예요. 그렇지만 어떤 거기에 대한 자기 자신, 자기 셀프 이스템의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에 대한 자기 셀프 이스템을 레귤레이션하는 것은 어떠면은 이 초자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초자가 아까 세 가지가 있는데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느냐 하는 거가 자아 이상이라고 자아 이상은 어떤 나르시스틱한 거예요.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정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니까 이건 지금의 나르시시즘을 미래로 옮겨놓은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야. 난 참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가 지금 내가 당장 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현재 나르시시즘이 미래로 투사됐다. 그럼 이게 자아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나르시시즘 얘기인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니카시 얘기하기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양심이라고 컨셔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커패시티 포 컨선이라는 용어를 위니카했어요. 그러니까 컨선할 수 있는 능력,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인데 나르시시즘 쪽에서는 컨선이 뭐예요? 항상 자기한테 어텐션이 가야죠. 그러니까 아까 아이디얼 셀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고 아이디얼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니까 포커스가 자기한테 있어서 이건 나르시시즘이에요. 자기에 대한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쯤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래서 그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가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 것을 레귤레이션 하는데 이때 이 아까 얘기하는 이고 아이디얼이 그 기능을 하죠. 자기 셀프 이스팀이 내가 어느 정도
내가 50점 돼. 아직 100점 된 거야. 하고 자기를 평가하는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슈퍼이고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얘기하는 사회적인 규범이에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난 적으로 사람이 아니야 평가죠. 근데 이건 자기 양심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예.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데 양심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치 독일에서 혁혁한 국가에 큰 기여를 했다고 사회적으로 포상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아주 나치의 전쟁 범죄에 가장 익숙하게 이피션트하게 협조하는 사람이 거기에서는 사회적인 규범 그건 슈퍼이고예요. 초자라고 볼 때는 내가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양심으로 보면 이건 나는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 평가 기준이 셀프 이스팀을 이게 어느 쪽에 비춰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양심과 이 초자 사회적인 규범은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잘 못 보게 만들어버린 게 어떤 프로이드가 잘못했다는 이걸 섞어버려서 보통 이걸 클리어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나도 뭔가 알고는 있지만 이걸 정말 잘 클리어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아까 카베스 교수의 책을 읽고 이분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이분이 클리어하게 그걸 정리하신 분이라는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그 통찰들이 사람들이 무의식주의를 알고 있지만 왜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핍박받으면서도 자기 양심의 소리 때문에 사회에 어떤 고발을 하는 사람이 있죠. 사회적으로는 매장되면서도 자기 양심의 소리를 부르짖는 것은 여기에는 이 사람의 양심과 초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게 초자인데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과 자 이상 그리고 초자가 각각 다 셀프 이스팀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이미지 관리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평가하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그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게 이게 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외부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트루 셀프와 관련되는 거죠. 내 트루 셀프인데 중세 과거에는 이걸 우리 안에 있는 디바인 파트라고 봤어요. 신적인 부분. 어떤 양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심어져 있는 신성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갈등을 중세식으로 얘기를 하면 악신과 선신의 싸움이라고 봤더니 우리의 디바인 파트를 양심이라고 본 거죠. 어떤 면은. 그 신성이 우리 안에 표현되어 있는 게 양심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근데 이 자연과학적인 정신분석 쪽에서는 이걸 설명을 하려니까 도저히 중세식으로 설명하면 또 프로이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과학의 세계에서 완전히 추방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한편 영국의 볼비는 우리는 타고날 때 이미 어떤 좋은 대상하고 어태치먼트를 맺고 싶어하는 경향성을 타고났다 이렇게 봐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대상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우리한테 우리를 잘해 그러니까 우리를 양육했던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양육했던 대상이 이 굿 아브젝트가 인터널라이즈 된 게 양심이다 이렇게 대상관계 쪽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굿니스라고 이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내 환경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나를 이용하지 않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줬던 그 대상을 내가 인터널라이즈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서 이 초자라고 할 때는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이런 개념은 사회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소셜 놈이라는 얘기예요. 사회적인 그 컬처를 자기 안에 가져간 거죠. 사회적인 기준을 자기한테 가져가기 초자한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해요. 동물들을
보니까 우리 영장류 중에는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어태치먼트가 일어나더라요. 그래서 우리가 영장류로 태어나면서 우리는 본래 타고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 어태치먼트 띠어리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좋은 대상하고 관계를 맺는 이 굿니스를 찾아가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아티피셜하게 설명을 하는데 어떠면 옛날에 중국에서 클리어하게 설명했듯이 성선설이다. 우리는 원래 좋은 걸 타고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인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설명하면 이게 안 되니까 뭔가 아티피셜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 이게 우리의 신성이건 아니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줬던 그 대상을 인터널라이즈해서 우리의 양심이라고 이렇게 된 거지. 거기서는 처벌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좋은 우리한테는 좋은 마음이라는 게 양심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내가 처벌받거나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대상하고 관계에서 내가 무조건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까 제가 셀프 컨트롤이라 그런 자기 조절력 같은 것도 네. 사실 그 사회적인 그거라기보다는 자기의 타고난 능력 플러스 아주 어렸을 때 형성된 자기 자아에 대한 어떤 그 셀프 이스팀이랑 훨씬 더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셀프 이스팀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존심이란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이미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셀프 이스팀이 좋은 셀프 이스팀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쁘지 못해요. 예. 예를 들어서 셀프 컨트롤에 대한 예를 들 때도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생도 안 된 아이들한테 그 머시멜로우 주는 그 예를 들거든요, 사실. 뭘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 셀프 컨트롤 능력을 설명할 때 아주 유치원생도 안 된 5살짜리 애들, 미국 애들한테 야, 너 지금 머시멜로우를 하나 먹을래? 20분 후에 2개 먹을래? 이렇게 실험을 한다는 예를 막 들어요. 근데 2개, 나 그러면 20분을 기다리면은 2개 먹을 수 있지? 이렇게 해갖고 후자를 선택한 애들이 좀 더 셀프 컨트롤 능력이 있는 걸로 그거를 거기 예시를 든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성장을 해서도 좀 더 사회 규범도 잘 따르지만은 인간관계도 좋고 자아 행복도가 높다는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래요. 그 부분은 어떤 리얼리티 프린시플하고 플레저 프린시플을 설명하는 데 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만족을 찾는데 지금 here and now에서 만족을 하고자 하는 게 1차 과정이 프라이머리 프로세스 띵킹이라고 1차 과정 사고에서는 지금 당장 내가 만족을 얻고 싶은 거죠. 이게 아주 어린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조금 성장하면서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조금 기다리면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면 현실을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 이제 이게 리얼리티 프린시플이라고 그러는 거죠. 리얼리티 프린시플. 네.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그걸로 셀프 컨트롤을 이야기하기는 뭔가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죠. 예. 사실 셀프 컨트롤이라고 할 때 그걸 어떻게 그걸 평가할 것이냐 이 문제가 보면은 어떤 사회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범에 의해 가지고 그 규범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거의 그런 기준 가지고 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어떤 초자하고 관련돼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양심의 문제하고 거기서 상충이 일어날 수 있죠. 아니요, 근데 저는 지금 들으면서 교수님의 리얼리티 프린시플이란 말이 더 이렇게 약간 느슨한 개념이긴 한데 와닿는 게 그때 교도소나 보호관찰소에서 청소년 애들이요. 공통적으로 아주 소극적인 애도 있고 어떤 애는 공격적인 애도 있고 어떤 애들은 굉장히 우울한 애도 있고 쾌활한 애도 있고 그런 거는 다 다양한데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알바비를 받잖아요. 알바비를 받고 어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소득을 얻으면은 공통적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없어요.
바로 그거죠. 예. 예, 그날 다 그 30만 원 받으면은 거의 100%가 다 30만 원을 그날 다 써버리고 그 다음날 저한테 와갖고 좋은 거 샀다고 막 자랑하거든요. 바로 그거죠. 이 사람들은 1차 가정사고 속에 그러니까 아주 초기 아동으로 살고 있는 거죠. 아동의 심리로. 예. 플레서 프린시플로 산다는 게 만족 바로 기다리는 마음은 없고 그냥 바로 그때 만족 이미디어트 그래티피케이션이 일어나면 그 행복만을 원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여기 미국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면은 그 주급을 받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주급을 받으면은 보통 금요일을 주급을 딱 받으면은 그날 받은 돈을 그대로 들고 다니면서 데이트하러 다니고 사가지고 돈을 지불할 때도 돈 뭉치를 그대로 다 꺼내가지고 거기서 해서 막 주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뭐라 하냐면은 이제 남자들이 그렇게 하면 여자들은 남자가 돈이 많고 잘 해주고 자기한테 잘해준다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썬데이까지 3일 동안 돈을 다 써버리고 월요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또 월요일로 뭐 하냐면 월요일 날은 병원에 가요. 아프다고 병원에 들어눕는 거죠. 그러면 예. 주말에 놀고 월, 화를 병원에 들어누워가지고 병가를 내가지고 일 안 하고 병가에 된 돈을 또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수, 목, 화, 수, 목 3일 또는 수, 목, 금 3일 내지 4일을 일하고 일주일치를 받고 또 일주일 돈을 다 쓰고 그래가지고 응급실 가면은 월요일, 화요일은 사람이 바글바글거리고 주말 되면 없어요. 주말 되면 이상하게 안 아파요, 사람들이. 월, 화 때문에 다 아프고.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어떻게 보면은 저기 아까 얘기했던 대로 플레저 프린시플 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면은 현재의 만족을 또는 즐거움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보고 양심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주변에 애들도 보면은 어떨 때는 양심이 없는 애인가 아니면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애인가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 뭐가 있냐면은 다른 사람에 의해 가지고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떤 자기는 아까 얘기 어태치먼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한 욕구들 때문에 뭔가가 이렇게 나라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막 움직여가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못 견디는 게 충동을 못 견디는 게 아니고 어떤 많은 경우에는 관계 없음을 못 견디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셀프 컨트롤 안 되는 애들이 양심이 없는 애가 아니고 그 청소년 범죄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애정 결핍인 애들. 바로 그 관계의 결핍이죠. 예, 그런 느낌이. 그래서 어떤 프로이드의 인스틱트 티어리가 꼭 맞지 않는 경우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가설인데 인스틱트 티어리만 가지고 사람들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관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참 많은 것들, 많은 요소들이 결국 가서는 셀프 이스팀이랑 연관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셀프 이스팀과 연결이 되죠. 그 대상 관계를 잘하고 못하는 것도 다 셀프 이스팀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근데 자기를 이해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무엇을 비교로 그 이고 아이디어이라는 건 자기애적인 이고 아이디어이죠. 그건 그러니까 자아 이상을 세운다고 코온 얘기를 너무 우리가 경청할 것도 그렇게 해서 인간이 발달한다고 하는 것도 조금 허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그랜디오스 셀프하고 그리고 아이디얼라이즈드 퍼렌탈 이마고라고 그러니까 거대 자기나 이상화된 부모 원상 이런 쪽으로 우리가 발달해 가면 이거 우리 건강한 나르시시즘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대상관계에 대한 이론들이 너무 결핍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결핍을 채우는 것만 지금 급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즘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 셀프 아브지트라는 게
자기 대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대상을 셀프 오브젝트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나중에 가서 너무 지나치게 어린 시절에 셀프 오브젝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르시스트 니드를 채워주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평생 우리 셀프 오브젝트가 있어야 돼라고 하는 건 너무 지나치게 이론을 확대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애적으로 사는 거 괜찮아. 우리는 자기애적으로 사는 거야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위니카시 얘기하는 capacity for concern for others예요. 그게 자기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자기만 보이는 사람이 밖에 있는 대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게 이게 대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러브라고 하는 게 프로이드가 아주 재미있어요. 이 사람은 대상관계 이론가를 이론가였는데 어느 한쪽으로 발달 안 시킨 거예요. 이분 초기 나르시시즘에 대한 이론 거기 논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결국 우리가 자기에 대한 어텐션에서 대상에 대한 사랑으로 가야 아프지 않는다. 우리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대상 사랑을 하지 않은 상태를 아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메디컬 용어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도덕성의 결여 부분일 수도 있다. 그런 그 자기만을 위하는 그 나르시시즘이 해결이 안 된 것이 하나의 병리적인 현상으로 나온 거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결국은 오브젝트 러브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아픈 사람이라는 이런 얘기를 썼어요. 초기에. 그러다가 이 나르시시즘 얘기를 굳이 안 써버렸어요. 발달을 더 안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어텐션이 다 가 있는 이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한은 우리는 아픈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개념이 이 정신분석 속에 원래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숨겨진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제 이해해야 되겠죠.